네, 좀 쉬셨습니까? 한국사 공들임 특강 제1강 한국의 무덤 제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는 무덤이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의 무덤, 그러니까 뭐 주구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가족 공동 목각이라든가 또는 온감묘까지 정리됐습니다. 연맹국가 다음은 어느 시로 들어오나요? 연맹사회 다음 단계는 어느 사회예요? 자, 우리 정정 한번 해볼까요? 사회 발전 단계를 좀 잠깐 보고 합시다. 구석기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해서 뭐라고 그러죠? 무리사회, 밴드, 무리사회죠. 신석기 사회는요? 신석기 사회는 시족사회라고 그래요. 조계원도 하고. 시족은 무슨 뜻이에요? 시족이라는 뜻은? 시족은 가족의 가족. 가족의 다른 말은 뭔가요? 가족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지 않아요? 가족, 시족. 식구란 얘기 들어보셨죠? 왜 식구라고 그래요? 그렇지.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같은 족속들 얘기하는 거죠. 구석기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무리사회. 신석기는 시족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족사회죠. 그렇죠? 같은 가족끼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 살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동기 사회를 군장사회라고 했습니다. 치프. 철기 사회는 연맹사회요. 철기 문화는. 그러면 그 철기 문화보다 이제 연맹사회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사회가 어디예요? 바로 고대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강에서 무덤에서 지금 연맹사회 때까지 무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맹사회 다음은 어디로 온다고요? 고대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고대 그러면 어디예요? 삼국하고요. 통일신라, 남, 발해 어딘가요? 북국이죠. 시기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냐면은 2세기에서 10세기까지입니다. 삼국에서 고구려가 가장 먼저 고대 국가 체제에 진입을 합니다. 2세기죠. 남북 시대가 언제까지 가면은 10세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예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됩니다. 918년에 건국된 고려 이후가 중세가 되는 거죠. 고려입니다. 918년에서 몇 세기까지예요? 몇 년까지인가요? 139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세기에서 몇 세기까지냐면 14세기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918년에서 1394년, 92년이니까 조선이 건국된 시기예요. 1세기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그 100년은 1세기예요. 그럼 정확히 몇 년에서 몇 년까지? 0에서 100까지일까요? 1세기가 0에서 99까지일까요? 1에서 100까지일까요? 아니면 1에서 99년까지가 1세기일까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이 사지선다니까 사지선다로 제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 4번이요? 몇 번? 3번? 아니, 다 다르면 어떡합니까? 공통점이 좀 있어야지. 몇 번입니까? 1번이요? 야, 1세기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0년이죠. 1년에서 100년까지가 1세기예요. 1에서 100까지가. 자, 올해가 2018년입니다.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21세기잖아요. 2018년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정확히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21세기일까요, 여러분?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21세기야? 2000년에서 몇 년? 2100년이요? 1세기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1세기라고? 그래, 1에서 100이에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어디가 틀렸어요? 2000년이 아니라 몇 년? 2001년이 돼야죠. 아, 이래서 100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100가지. 그러니까 21세 2001년에서 2100년까지예요. 이렇게 이제 세기를 계산하는 거죠. 세기. 2018년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은 뒤에 두 자수를 빼면 돼요. 세기 계산 방법이 그래요. 빼고 앞에 두 글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세기? 2018년은 몇 세기야? 21세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00년은 그럼 몇 세기일까요? 2000년은? 20세기예요? 빼고 더하기 1을 하면 몇 세기인가요? 21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00으로 끝날 때는 플러스 1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00으로 끝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몇 세기예요? 20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는 뭐냐면은 1년에서 100년까지가 1세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세 다음에 이제 근세로 갑니다. 근세는 조선 전기입니다.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후기로 나누죠. 근세 다음은 어디죠? 근대가 되는 거고요. 이건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외란 이후입니다. 15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세는 15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가 되는 거고요. 근대는 16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가 조선 후기 근대입니다. 20세기 기점은 1910년 8월 29일이에요. 무슨 날인가요? 1910년 8월 29일. 내 생일도 아니고 뭐지 이게? 한국 병합이 일어났던 시기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족 독립운동기 다시 가면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이게 이제 1910년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뭘로 가는 거죠? 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한국사 흐름이에요, 지금.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석기에서 철기시대 때까지 무덤의 모습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삼국, 남북국 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의 무덤 양식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삼국 중에서 자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무덤을 좀 보기로 하죠. 고구려는 크게 초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초기, 후기, 초기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 돌무지 무덤은 한자는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적석총. 거기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밋, 동양의 피라밋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양의 피라밋. 그래서 이게 장군총인데 1, 2, 3, 4, 5층. 5층에 무덤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에 무덤 입구가 있고요. 안으로 가면은 널을 넣어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1층, 2층, 3층 있죠. 요 3층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관을 넣고요. 그리고 관을 넣고 뚜껑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지면인데요. 지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신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신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입구를 열어요. 돌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다시 연 다음에 다시 관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시신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사진에는 우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원래는 이러한 비각이,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발견 당시에 여기에 많은 기와장과 요 밑에 기와장들이 파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마 제사를 지냈던 거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게 장군총입니다. 아까 총자가 들어가 있는 무덤은 무슨 무덤이라고 했어요? 주인공 모른다. 유물 나온다. 그래서 장군들의 무덤이라 하는데 북한 학회에서는 이걸 장수왕의 능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왕 능.
그러니까 광개토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왕의 능으로 추출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래요. 한자는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경향이 말이죠. 예전에 한국사 시험 문제는 거의 개정된 용어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옛날 용어에서 또 한자식 용어에서 바뀐 용어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돌무지 무덤뿐만 아니라 옛날 용어 있죠. 적석총 같이 막 출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고 여기는 안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장군총 내용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국내성 부근에 이렇게 무덤들인데 그 무덤들이 자그마치 지금 보기에는 한 대여섯 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만 이 국내성에 가면 이런 크기의 무덤이 12,000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높이가 7층이고요. 한 면적이 30m예요. 30m입니다. 7층에 30m 이게 무덤 하나인데 이런 규모가 12,0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국내성입니다. 고구려 수도가 졸본의 주몽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대왕, 유리왕대 때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면 장수왕대 때 어디로 천도하죠? 평양으로 천도하죠.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인데 이런 무덤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여기입니다. 압록강 쪽이죠. 그래서 국내성, 이가 통구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 고구려 후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후기에 들어오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밑에 강서대묘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서대묘. 그러니까 대묘는 큰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거를 겉에서 보면은 대략 이런 형태의 무덤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형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막혀져 있습니다. 이 입구는 앞에는 막혀져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또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오냐면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은 봉토입니다. 봉토. 흙이에요. 흙. 그리고 천정은 아치형으로 있습니다. 아치형. 아치형에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관도 있고요. 부장품을 넣어놓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뻥 뚫려져 있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허리를 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여기 있죠. 천정의 재료라든가 벽의 재료들은 전부 다 돌로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요? 돌방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굴식이야. 터널식이죠. 터널식, 굴식, 돌방 무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로 쌓아서 돌방 무덤이지만은 가끔 벽돌로 쌓는 무덤도 있어요. 그럼 무덤 이름이 바뀌어져요.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벽돌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무덤의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때 벽돌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덤이 있어요. 어느 왕이죠?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그죠? 무령왕릉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무령왕릉이? 백제에 있어요? 무령왕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백제 무령왕릉인데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공주에 있죠. 지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마지막 등재된 곳이 백제 역사유적지구예요. 어딘 줄 아시냐? 어디?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익산. 근데 백제는 수도가 익산인 적은 없었어요. 수도 익산 천도 시도는 하죠. 언제 하나요? 무왕대 때 합니다.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죠. 그래서 무왕대 때 시도를 했는데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 못지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하여튼 공주에 있습니다. 무령왕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재료에 따라서 무덤의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무덤을 이쪽 입체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면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봉토는 이런 형태입니다. 안에 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죠.
그리고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봉토입니다. 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안에 관이 있고요. 부장품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안에 뻥 뚫려 있습니다. 이 공간을 널을 넣어놓는 방이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널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정은 아치형. 그리고 여기는 벽입니다. 벽. 그래서 천정과 벽의 재료를 돌로 쌓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방무덤. 근데 벽돌로 쌓으면 뭐라고 그래요? 벽돌무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예요. 이걸 말이죠. 다시 여기를 잘라가지고 드러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깥쪽 부분이 이제 봉토, 흙이 쌓여질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흙이죠. 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들어간 입구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 부분이죠. 요 안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관을 이렇게 놨을 거고요. 관을. 여기 이제 부장품 넣어놓는 공간을 놨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지칭합시다. 벽돌 무덤이라 하지 말고요. 일단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굴식, 터널식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규모.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꽤 큽니다. 안에 널을 넣어놓는 널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널방이 있으면은 벽도 있을 거예요. 천정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벽화가 있어, 없어? 있죠. 벽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널방이 있으면 벽화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도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도굴범들이 어떻게 도굴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문화재관리법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는 도굴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무덤을 도굴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디에요? 입구를 헐어요. 헐면 안에 뻥 뚫려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금은보화가 쌓여 있겠죠. 들어가서 꺼집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불가능해요. 이게 굴식 돌방무덤의 특징이자 한계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은 천정 구조가 대부분은 아청으로 있는데 고구려는 아청이 아니고요. 뭐라면 모주림 천정 구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료에 모주림 천정 구조 모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편합니다. 아청의 모습이 아니라 네모난 모습이에요. 네모난. 이런 네모난 모습이고요. 올려다보면 이렇습니다. 모서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죠. 사진 보시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모주림 천정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의 특징이고 이거에 영향을 받았었던 발해에 누구의 무덤이 이렇게 됐다고요? 정해공주묘. 정해공주의 묘가 바로 고구려의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발해는 누가 건국했다? 고구려인들에서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강서대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서는 지명입니다. 강서에 있는 묘인데 큰 무덤이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묘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진에 있죠.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는 뭘 사신도라고 하죠? 사신? 동서남북의 방위의 신이죠. 그래서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뭐죠? 현무죠, 현무. 이건 상상의 동물들이죠. 현재 존재한 동물들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동서남북의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신도는 노장사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바로 밑에 보면은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각저총. 각저는 씨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에서 각저라고 하는 것은 씨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름총, 각저총. 그 다음에 무용하는 모습이 있다 해서 무용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주인공을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확인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남도 대안에 있는 덕흥리 고군입니다. 이 덕흥리 고군의 벽화 내용이 은하수를 가운데에 두고 앞에는 누가 있어요?
견우입니다. 견우할 때 우자는 소우자입니다. 소죠. 그리고 이제 소를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은하수 뒤쪽에는 누가 있어요? 직녀가 있습니다. 직녀 뒤에는 개가 한 마리 보이나요? 개. 그죠? 직녀 바로 뒤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약간 흔적이 나와 있는데 옷 있죠? 왼쪽 팔 밑에 옷이 처진 바로 뒤편에 보면은 좀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맣게 개입니다. 개. 그래서 견우직녀의 그림 벽화가 있는 덕흥리 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구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거 외에도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만 고구려는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 적석초입니다. 후기에는 뭘로?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고구려 다음에 이제 어디 무덤이 있냐면은 백제 무덤이 있습니다. 백제 무덤. 백제는 어디예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이죠. 삼국 중에서 백제 문화는 이렇게 합니다. 무슨 글자죠? 모르겠습니까? 이건요? 우리 한 글자만이라도 읽어보시죠. 하나라도. 제발 하나만 읽어주세요. 하나만. 응? 이건 읽을 수 있잖아. 그래, 불, 아니, 불. 이거 쉽잖아, 이자예요, 이자. 화려한다 할 때 화. 이건 뭐죠? 검소할 때 검. 이거는 누추하다 할 때 누. 이거는 사치할 때 치. 읽어봅시다. 검이 불루. 치. 야, 금방 알려주지 않았니? 응? 다시 읽읍시다. 치. 무슨 뜻이야, 이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해석해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백제 문화입니다. 백제 문화. 아주 중도를 잘 지키는 굉장히 좀 뭔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문화. 이게 백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는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문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백제는 고구려 수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졸본, 국내성, 평양이죠. 근데 백제 수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처음에는 한성이죠. 한성은 지금이 어디예요? 석천동이에요, 석천동. 아시죠? 석천동. 에서 어디로 옵니까? 웅진. 웅진 지금 어디예요? 공주. 계로왕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 계로왕이 피살이 되죠. 한강을 빼앗겨요. 계로왕이 괴로워. 그러면서 죽었대. 그래서 계로왕이라고 그래. 그렇지? 믿거나 말거나. 자, 죽고 나서 이제 문주왕대 때 수도를 공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백제성왕대 때 다시 사비. 사비 어디? 사비가 어디라고? 사비는 부여지 부여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백제 백제 무덤은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 시대 때는 어떤 무덤이 나냐면 고구려 초기의 무덤이 나와요. 고구려 초기 무덤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다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떼버리고 그냥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돌무지 무덤이 나왔냐 하면은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였다?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의 무덤하고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봅시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 건국 기록하고요. 누가 건국했죠? 백제 건국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온조죠. 주몽의 아들. 근데 사실 주몽의 생물학적 아들은 아니고요. 소선어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비류하고 온조입니다. 이제 소선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몽이 내려와서 누구를 이용한 거야, 사실은? 소선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어에게 장가를 간 거죠. 재혼한 거죠, 소선어는. 물론 이제 주몽도 재혼한 거죠. 본처가 부여에 있었잖아요. 예씨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중에 유리왕이 태어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선어가 이제 세력도 크고요. 경제력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용해서 졸번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과 친아들과 유리하고 예씨가 내려오니까 주몽이 얘네들 뒤로 밀어내고 걔를 본처 예씨를 황후로 그리고 아들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어가 어때요? 팽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두 아들이 이끌고 비류하고 온조를 이끌고 어디 내려와? 한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조에서 뭐가 만들죠? 백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소선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한 여인이죠. 실질적인 고구려 건국의 경제,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소선어거든요. 백제를 건국하는데 정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소선어예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는 말이죠. 신채호 아시죠? 20세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소선어는 여자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야, 나라를 몇 개를 건국한 거야. 두 개를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은 배 위에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물신양면으로 다 만드는 거죠. 일종의 어느 정도냐면은 조선 건국의 주역은 누군가요? 조선을 누가 건국했어요? 이성계죠. 실제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정몽주요? 아이고. 정도전이죠. 그죠? 그래서 정도전을 정몽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TV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은 목 잡고 넘어지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도전이죠. 그러니까 정몽주,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실질적인 조선왕조의 기획가거든요. 그럼 이성계는 누구냐는 얘기, 이성계는? 바지사장입니다, 사실은. 바지사장이에요. 실질적인 조선왕조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이성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어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선어, 여인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건국 기록을 보면은 삼국사기에 백제는 어디서 내려왔다?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한성시대 때 수도 한성시대 때의 돌무지 무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 왕족의 성씨가 무슨 성씨인가요? 부여시죠, 부여시. 부여융, 부여풍에서 성이 부여시야, 부여시. 이거는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 유민이라는데 왜 부여가 나오냐면은 고구려 자체도 어디서 튀어나와요? 부여에서 튀어나오죠. 자, 이다가 6세기 성황제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한다고 그랬죠. 사비 천도 이후에 국호를 바꿨어요. 뭘로 바꾸죠? 남부여로 고칩니다. 이 자료, 4개 자료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백제 건국의 주역은 누구다? 고구려 이주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치? 그럼 그 증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 초기의 무덤은 고구려 초기의 장군총과 같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속파구에 있는 석천동 고분이 그게 돼 있고요.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어요. 3층만. 이거는 요즘에 와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는 거의 폐허가 된 겁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성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 그러면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웅진으로 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과 뭐가 나와요?
벽돌 무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 아까 그려봤으니까 이런 형태고요. 벽돌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무덤 안에 재료만 돌이냐 아니면 벽돌이냐 요 차이란 얘기입니다. 공주에 가면은 무덤이 5개, 7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1호분부터 5호분이 있고요. 6호분과 7호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6개, 7개, 2개는 벽돌 무덤이에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그럼 그 벽돌 무덤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공주 송산리에 있는 6호분, 7호분 중에서 7호분입니다. 마지막 7호분이요. 이게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릉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굴된 거예요? 지석. 지석은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나중에 무덤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석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석의 내용 중에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마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마왕. 사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백제 사마는 누구다? 무령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하고 딱 들어맞아진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다? 무령왕이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삼국시대 때 유일하게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왕의 무덤이 무령왕릉. 이거예요. 근데 벽돌 무덤이라고 해서 벽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6호분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7호분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3D로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분 요 분이죠. 들어간 입구예요. 그죠? 안에 이제 뻥 뚫려 있는 요 공간이 우측에 있는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를 직접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무덤이 그 위에 사진에 보면은 여러 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하나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이고요. 지금은 막아놓고요. 이 옆에다가 이 무령왕릉하고 똑같은 규모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짜로 만드는 무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무덤은 1971년에 발굴이 됐대요. 이거는 원래는 무덤 존재를 몰랐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덤 이렇게 있지 않은 사진 보면은. 근데 계속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이쯤 돼가지고 물이 어디로 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뭐냐 도대체 해서 여기를 파봤더니 여기서 이 무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은 없어지고요. 거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만약에 봉이 있었다라 한다면 일제시대 때 다 도굴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도굴됐었을 텐데 이게 다행히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무너져 내렸거나 아니면은 뭐 흙이 봉토가 쓸려져 나갔거나 해서 봉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만 이거만 있는 것이죠. 이게 무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무덤 발굴사에서 최단시간 발굴된 무덤입니다. 17시간 만에 발굴이 아니라 거의 주워 담았다고 그래요. 거의 주워 담은 겁니다. 왜냐면 비도 많이 왔었고 그 당시에요. 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여기서 3,000여 점의 그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뭐 금동 방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놔두면 어떻게 했어요? 도둑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밤에 해서 이건 이제 이 정도의 무덤을 발굴하면 보통 1년 정도를 걸립니다. 1년 정도. 근데 17시간 하루도 안 된 거거든요. 거의 쓸어 담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울로 삼아서 무덤 발굴할 때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972년에 이거를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발굴한 무덤이 바로 경주에 있는 뭐예요? 천마총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천마총이 계획하에서 발굴이 됐던 거죠. 여기서 천마도가 나와서 이 무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천마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의 관 쪽 관은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금송입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의 무덤 양식 있죠. 이 벽돌 무덤은 어느 나라 양식이냐면 중국 남조 양나라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디하고의 관계냐면은 백제는
일본하고 중국도 어디하고 남조하고 같이 수교 관계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령왕릉을 통해서 본 대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웅진에서 수도를 6세기 상황대 때 어디로 와?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에 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는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무덤이에요. 특징은 뭐냐면은 사비 시대 때 굴식 돌방 무덤은 규모가 좀 작아졌다는 점. 물론 안에 벽화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벽화도 나온다. 그래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수도가 바뀌면서 백제 무덤 형태는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삼국의 신라로 좀 가겠습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숙묘가 있죠. 어숙이라고 하는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글씨가 새겨진 내용, 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진평왕대 때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뭐 을묘년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숙이라는 사람의 무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숙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순흥면의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신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보다는 뭘 봐야 되냐면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 뭐예요? 천마총.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사진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여기다가 지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이 있습니다. 관 옆에는 부장품을 넣어놓는 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곽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짜진 목곽인데요. 이거 나무 덧널이라고 합니다. 나무 덧널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 한 층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돌, 모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과 모래가 이렇게 다져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한 층에는 점토입니다. 점토는 누수를 막자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 층은 봉토입니다. 흙이죠, 흙. 봉토, 돌과 모래, 여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든 덧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 굴식 돌방 무덤하고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시면 자, 규모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널방 있어요, 없어요? 널방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건 널방 아닌가요? 그럼 뭔가요, 이거는? 이것도 무슨 공간인데 널을 넣는 공간 맞아요. 근데 널방이라 하지 않습니다. 널방이 없으면 벽이 없어요. 그래서 벽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천마도는 벽화야, 부장품이야? 부장품이죠. 벽화 아니죠. 부장품이에요. 벽화 아닙니다. 이건 왜 널방이 아니냐면은 이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나무로 만들어 놓은 나무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썩죠. 주저앉습니다. 무너져 내려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막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가 서 무너져 내리면은 도굴범들이 도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거 도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쑤셔봅니다. 이런 정도의 꼬챙이를 가지고 다녀요. 쑤셔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에 감이 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도굴 한다고 칩시다. 이 무덤이 언제 때 무덤이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 1500년 전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무덤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무덤은 이런 무덤은 시신을 계속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저것도 장군총도 마찬가지예요. 장군총도 시신을 계속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입구만 헐면 되잖아. 이건 안 그래요. 이 무덤은 단장입니다. 단장. 단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만 뭐 한다는 거야? 매장한다는 거지. 자, 남편이 죽었어. 그 옆에 부인을 시신을 넣기 위해서 이 문을 파헤쳐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못 하거든요. 단장입니다. 단장. 그러면 도굴범이 이걸 도굴하기 위해 쑤셔봤더니 뭐가 걸려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대낮에 도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가서 이제 흙 파내고 또 진흙 파내고 돌 꺼내고
들어가면은 여기 뭐 거의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무덤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도굴하러 갔다가 제 무덤 판 거죠. 한 200년 후에 왕족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정한 도굴범들은 이런 무덤은 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분 도굴범이다. 무덤을 도굴했다 그러면 전부 어떤 무덤이냐면 이런 무덤이에요. 안에 뻥 뚫려 있는 이런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무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굴 위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이 굴식 돌방 무덤하고 좀 비교 좀 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경주 155호 고분입니다. 155번째 발굴된 고분이에요. 이 고분에서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다. 주인공은 모릅니다. 천마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얇은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천마를 그려온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관람은 안 되고요. 어린 아이들,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다가 잠깐 집어넣죠? 인큐레이터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도 인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문화재 인큐레이터요. 뭐냐? 출토 당시의 습도, 온도를 그대로 맞춰놔요. 그래서 변색이나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 인큐레이터 천마도가. 5색으로 했어, 5색으로. 5색. 5가지 색깔로 그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때 전두환 정부 때 국회 문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천마도 색깔이 변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 감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공개됐는데 다행히 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보존이 더 있겠죠. 그래서 천마총 같은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부장품 형태로서 보시고 또 똑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뭐가 나왔냐면은 호우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만은 호우할 때 호우 그렇죠. 호는 단지 호자입니다. 단지. 우라고 하는 건 그릇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강처럼 돼 있는 솥처럼 돼 있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보관이 돼 있고요. 이 솥단지 같은 그릇 밑바닥에 글자가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 글자 읽어보면은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돼 있어요. 을묘년은 415년입니다. 415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을묘년에 광개토왕을 기리는 호우 10 이랬습니다. 10번째 호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굴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라에서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다가 부장을 해놓은 거죠. 넣어놓은 거죠. 이게 호우총이에요, 호우총. 그래서 이 호우는 고구려하고 어느 나라하고 신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얘기를 하고 있죠. 1946년에 광복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무덤이 되겠습니다. 광개토왕이 나폴레옹처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혹시 광개토왕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9살에 죽습니다. 39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는 거죠. 그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왕 다음이?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왕호 그대로 장수한 사람은 맞습니다. 98세에 죽습니다. 거의 100살까지 가는 거죠. 고려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된 줄 아세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60이요? 60은 많이 산 건데 45세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조선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뒤로 오면서 계속 수명이 늘어나죠. 그렇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싫어요? 왜? 아니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요,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사람의 욕심은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진시황은 뭐, 진시황.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 보내고 그래. 결국 그래서 안 죽고 살았나요? 다 죽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여서 뭐라 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늘로? 종교가 기독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오로지 나만 믿습니까? 자기 자신만? 네. 돌아간다는 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연으로. 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 오다가 돌아갔다는 얘기냐, 뭐 이런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좀 아주 대단한 존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죽을 때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논할 때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잘 살 걸.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내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면 살고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특강의 제일 첫 번째 특강 제목이 무덤으로 잡은 것도 그런 이제 삶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내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냥 무덤에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무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하면서도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의 있게 한번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후자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 수험 기간이 좀 단축이 될 거고요. 억지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여의치가 않잖아. 말 그대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본인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면 가정도 갖고 아이도 낳고 그렇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불성실한 엄마 날라리 엄마 날라리 아빠가 되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생활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반대 개 중에는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충실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가실 때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이제 한 98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가 한 50세 전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60세, 61세 그러면 환갑이잖아요.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하잖아요. 지금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하죠. 아버님 연세가? 57 정도 되세요? 아직 환갑은 아직 모르셨네요. 젊으시네. 아버님 연세가 한 50대 되나? 환갑이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갑 잔치 같은 거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칠순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더라도 가족끼리 먼저 간단하게 밥이나 한 끼 먹고 하는 그런 정도죠. 팔순 잔치를 합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환갑 잔치를 한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거거든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거대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의 무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인데 그 중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 추가되는 무덤이 되는 거고요. 통일신라 무덤 역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지금 프린트에 이 김유신묘거든요.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특징은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간지를 조각했다는 겁니다. 거기 사진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요. 이런 형태죠. 둘레돌입니다. 둘레돌. 여기다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12간지를 조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레돌을 두른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둘레돌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12간지를 조각한 것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통일신라 때부터 나와서 고려나 조선의 왕릉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고려 조선시대 때.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의 무덤 형태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통일신라의 무덤 그러면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장법 사진 보시면은 혹시 가보셨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봉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봉길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이제 봉길 해수욕장이에요. 여기가 동해입니다. 동해 해수욕장이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이게 대왕암입니다. 누구 무덤이에요?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누구예요? 문무왕. 문무왕 아버지가 누구죠? 무열왕, 김춘추예요.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춘추 때 삼국 통일 전쟁이 시작이 돼서 문무왕의 나당 전쟁을 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의 유언이 바다에다가 묻어라. 화장해서. 그러면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외구의 침략을 막겠다. 그렇죠? 불교식 영향을 받은 화장법에서 만든 무덤입니다. 근데 문무왕릉이라고 하지만은 해중릉, 수중릉이라고 하지만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납작한 널 판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옛날부터 그거 한번 들어보자.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드러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발굴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덮어두자. 그래서 그냥 문망, 수중릉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문망, 수중릉이죠. 이 봉길 해수욕장에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무왕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무당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옛날에는 무당들이 여기서 해수욕장에서 여기서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아주 이제 굿하고 그럴 때 한번 제가 갔었던데요.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좀 물이 더러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굿을 하고 뭐 돼지머리 음식 해가지고 무당처럼 거기다 뭐 뿌려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음식들 굿하고 날 때. 그래서 물이 굉장히 더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당들에서 굿 못하게 하고 해서 물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봉길 해수욕장은 모래가 아니라요. 자갈입니다. 자갈. 조약돌처럼 이런 그런 건데 여기도 갈매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 갈매기가 많이 있는 구멍가게에서 항상 파는 과자가 뭐죠? 새우깡입니다. 새우깡. 새우깡 엄청나게 팔아요. 그래서 새우깡 많이 해보셨죠? 강화도에 어디 뭐 들어갈 때 뭐 배에서도 한번 하고 그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중 하나고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가문사지, 절터가 있는 거고요. 이 가문사지에서 한 20여 분 거리가 바로 경주 불국사가 있는 거죠. 경주 시내가 나오고 가문사지, 그 다음에 대양암 이렇게 이제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스죠. 자, 그래서 화장법,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하고 북쪽엔 누가 있어요? 발해가 있죠. 발해 무덤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이 지금 굴식 돌방 무덤하고 벽돌 무덤이에요. 그 굴식 돌방 무덤은 8세기 문왕의 둘째 딸 누구죠? 정해공주묘가 있죠.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천정 구조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주림 천정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세기 문왕의 넷째 딸이 정효공주 무덤이에요. 이 정효공주 무덤은 뭐예요? 벽돌 무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정해공주 무덤의 단면돌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발해 무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굴이 하나 보이죠. 근데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 우리 지하실 내려가듯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제 무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게 발해의 무덤의 양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에서는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발해 건국의 주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유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나라적인 요소가 있어요. 당적 요소로서 보면 발해의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주작대로라든가 주작대로. 주작은 아까 사신도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방향에서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남쪽에 있는 커다란 도로에서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었던 발해의 문화 내지 정치 유산들입니다. 근데
고구려적인 요소를 띈 것이, 그러니까 발의 건국의 주역은 누구다? 고구려인이다. 라고 할 때 그 증거 자료 중에서 불식, 돌방 무덤이 하나 있고요. 온돌 장치가 있습니다. 이 온돌 문화죠. 남방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상도 있고요. 석탑도 있습니다. 석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만 빼고 다 고구려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인이다라고 할 때 이런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발의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인이라고 할 때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에도 이제 발해의 지배층의 대다수 누구다? 고구려인이다. 또 외국에 보냈던 사진도 고구려 고시들이 많았고, 또 일본에서는 발해를 고려라고 그랬습니다. 고구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라고 했던 것도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고려하고 조선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고려의 무덤은 우선 혈릉이라고 해서 혈릉. 이 혈릉은 누구냐면 태조 왕건의 무덤입니다. 태조 왕건의 무덤이 혈릉이라 하고요. 고려의 무덤은 거의 중국에 북한에 지금 개성이 있습니다. 고려의 왕이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죠? 3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16개 능이 어디에 있냐면은 개성에 있고요. 강화천도 때, 몽골 침략 때 강화천도를 하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 2개의 무덤이 있어요. 희종과 고종의 능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은 혈릉입니다. 태조 왕건의 무덤이고요. 능, 조선 이성계의 무덤을 뭐라고 그래요? 건원릉이라고 그래요. 건원릉. 그는 혈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죠.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고 돌 계단을 만듭니다. 사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돌 계단 위에다가 봉분을 만들어요. 그림 그대로, 사진 그대로입니다. 돌을 쌓아서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돌 계단을 만들어서 그 돌 계단 위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은 돌 계단을 만든 게 아니고, 조선은 봉분을 쌓습니다. 봉분을.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높이 보이는 거죠. 요 밑에서는 요 무덤이 안 보여요. 왜 안 보냐면 이건 신의 세계입니다.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조선 왕릉은 이런 형태고, 고려의 무덤은 지금 사진 나온 대로 그런 형태로 돌로 단을 만들고 돌 계단 위에다가 봉분을 만든다. 조선은 둥그런 토단 위에 흙으로 만든 흙토단 여기 위에 봉분을 만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무덤은 거의 이런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조선의 왕릉으로 좀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릉하고 이제 고려의 능하고는 큰 차이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고요. 조선의 왕릉의 모습 사진을 보시면 돼요. 사진 보시면 지금 맨 위에 곡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곡장은 쉬운 말로 담입니다. 담. 죽어서도 살아있는 공간하고 똑같거든요. 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석, 호석이 있죠. 양석, 호석은 뭐냐면은 돌석자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뭔가요? 양을 거기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호랑이와 양을 배치해 놓은 것은 악귀 있죠, 악귀.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축출하는, 어떤 수호하는, 능을 수호하는 이러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주석, 망주석이 있습니다. 망주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옆에 등불입니다, 등불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혼유석이 있죠. 혼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이 나와서 노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은 사람이 혼이 여 위에서 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보면 상석이 있잖아요. 상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장명등이라고 있습니다. 장명등도 등입니다. 능을 영원히 밝힌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마석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신하들 앞에 대여를 해놓고요. 또 언젠가 어느 때 갑자기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히 갖춰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과 마석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죠. 예감이라고 있죠. 왼쪽에 예감. 예감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충문을 태우죠. 밑에 소전대가 있죠. 그런 것도 거기다가 묻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묻는 뭐 그런 공간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신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 지낼 때에 산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산신에게 제사를 지는 제단이 산신석이고요. 비각은 이 무덤 주인공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비석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 비석이 있는 비각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정자각이 있습니다. 정자각. 왜 정자각이라냐면은 정자각은 정자는 이 정자입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정자각이다 그래서 이 정자 씁니다.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 고문의 정자입니까?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여기서 위에 왕릉이 있죠. 여기서 왕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본다 하냐면 여기 이제 토단을 쌓고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토단을 쌓는 것은 신의 세계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밑에 이제 수복방이라고 있죠. 수복방은 능지기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잠자고 하는 곳이죠. 이 능을 지키는 능지기 처소가 바로 수복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수락관, 수락관 아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수락관. 그렇죠. 주방이죠. 주방. 주방이 수락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배위가 있습니다. 배위. 배위라고 하는 것은 돌인데 한 평 정도의 크기예요. 왕이 여기 제사 지내갈 때 거기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절을 하는 곳을 배위라고 하고요. 그 밑에 홍살문이 있죠. 홍살문. 홍살문은 벽사의 의미입니다. 벽사. 뭘 벽사라고 하냐면은 안 좋은 것을 퇴치하는 거죠. 퇴마하듯이 벽사의 그런 의미로서 홍살문,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또 위에 삼지창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붉은색은 보통 벽사의 의미입니다. 음력 12월 22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동짓날이죠. 동짓날 뭐 해서 먹어요? 팥죽.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은 귀신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동짓날 옛날 시골에서는요. 팥죽을 써가지고요. 마당이라든가 거물에 막 뿌려요. 이렇게 막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물러나가라는 얘기죠.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이런 형태로서 붉은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사문약을 할 때 홍자도 붉은 홍자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금천교라고 있죠. 금천교는 냇가입니다. 얘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건 신성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금천교 밑에다가 좀 하나 그려 놓으실래요? 이렇게 좀 단면들을 좀 그려 놓습니다. 여기에 도로입니다. 길입니다. 길. 이렇게 길인데 좀 높고 하나 낮아요. 이거는 신도고요. 신도. 신이 걸어가는 길이고요. 얘는 왕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자각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 지내러 갈 때 왕은 여기서 위패를 들고 가고요. 여기는 신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여기가 이제 위고 여기가 밑이에요. 이건 신도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끝나면은 다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와 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곳은 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갔다가 신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때 왕릉의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왕릉을 만들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동원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역사가 되는 거죠. 이런 무덤들은.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대표의 무덤이 한 예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원릉. 누구 무덤이라고 했어요? 태조 이성계 무덤이에요.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자세히 보시면은 벌초를 안 한 것 같네요. 그죠?
벌초나. 원래 이성계 무덤은 벌초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 고향이 어딘 줄 아시죠? 함흥. 무덤에 여기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잔디가 아니고 함흥에서 가지고 온 갈대입니다. 갈대. 아버지 고향의 갈대를 갖다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벌초를 하냐면은 잘못 벌쳐 있다가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죠. 계속 이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벌초를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이성계가 거의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만 1408년 74살, 오래 산 거지 사실은. 74살의 나이로 죽는데 이성계가 이 무덤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태조는 직관들과 풍수지리에 대해 잘 아는 대신들로 하여금 한양 주변 100리 이내에 좋은 명당 자리를 찾도록 하여 박자청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곳에 능을 조성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태조가 신하들 데리고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고 오면서 서울에 망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망우리 고개라고 그러죠. 경기도 구리 쪽으로 넘어가는 면목동 쪽에서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도 있어요. 여기에 뭐 방정환 선생이라든가 또 뭐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무덤들이 거기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망우리의 망우가 뭐냐면은 근심을 잊었다. 근심을 이제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성계가 경기도 구리의 묘자를 보고 돌아오면서 이거 고개라고요. 그래서 고개에서 잠시 쉽니다. 쉬면서 나 이제 죽을 자리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망우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망우리 할 때 망우는 이성계 그런 의미에서 나온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600명 정도 동원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성계 근원능은.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정릉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입니다. 신덕왕후 강씨, 그러니까 방번이하고 방석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에 의해서 이 무덤이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이 정릉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진은 성북구 정릉동,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덕수궁 옆에 만들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 신덕왕후가 먼저 죽자 너무 그리워해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방원이 이제 거의 이제 반쿠데타식으로 이제 왕이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는 이 여인의,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디로 옮겨요? 정릉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밑에 그 광통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거든요. 2003년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할 때 광통교 다리 밑에 석축이 이제 나온 거죠. 메꿔놨다가 파헤치면서. 그 석축이 누구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신덕왕후 강씨 무덤. 아까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돌들, 이 석축들이 광통교의 부재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마침 태종 이방원 때 비가 많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청계천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신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무덤을 저 멀리 정릉로 지금 현재 정릉로 옮겨놓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용이 됐던 석축을 청계천 어디에 광통교 목재 부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방원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무덤에 사용했던 석재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청계천에 사람들이 많이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하라는 얘기요? 짓밟고 다니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밑에 광통교 밑에 사진 봐봐요. 위에 나와 있는 그 사진에 좀 클로즈업 해놓은 겁니다. 밑에 석축 밑에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늬 하나 가운데 있는 걸 그 표시된 부분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보면은 부처님 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그대로 보면은 부처님 상인지 몰라요. 뒤집어 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근데 그 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석공의 실수냐,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실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러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일부러. 막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막 뒤집어 놓은 것은 이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추측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석 그러잖아요. 이 방석이가 정도전에 주장해서 세자 책봉이 됐죠. 이제 정도전하고 방석이 방본이 죽은 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형 방간이죠. 형을 치고 왕을 찬탈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이야. 형제의 난이죠.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런 서자들이 세자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태조 왕이 즉위 이후에 어떤 법을 만들어요? 서얼 차대법을 만들죠. 그렇죠? 철저하게 얘네를 배척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석축을 부처님상 같은 모양을 막 뒤집어 놓고 마음대로 켜놓은 것도 아마 단순한 석공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덕왕후 강씨가 본관이 재령입니다. 재령 강씨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청계천 이게 2003년에 이제 보건공사를 했는데 재령 강씨 가문에서 정부의 문화재청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뭐랬냐면은 이거 되겠냐? 광통교 다시 석재 다시 해가지고 정릉에 신덕왕후 무덤에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자체가 또 파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광통교 자체가. 그래서 거절했던 그런 또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선의 무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덤이 만들어졌던 확인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 시대 때까지 무덤의 각 시별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었나요? 눈과 귀가 즐거우셨나요? 네. 즐겁게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